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은 자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집도 자산이 되기도 하겠고요. 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자산에 대한 거래는 화폐, 즉 통화량으로 거래를 합니다. 돈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화폐라고 얘기도 하겠죠. 요번에 온 국민 지원금 나눠주는 것 같던데, 뭐 개인당 15만 원, 그리고 뭐 상위 10%가 아니면 10만 원 해서 25만 원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5,160만 명 중에 나눠준다 그러면 대략 13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13조의 돈이 본원통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원통화 13조가 풀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대략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조 정도? 13조가 110조 정도의 돈이 풀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일으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예,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시중에서 13조를 회수해서 오히려 파기를 한다고 해볼까요? 그럼 유동성이 확 줄어들겠죠. 근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갖고 13조를 풀면 다 나눠줄 겁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 위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먼저 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1인당 25만 원 쓰는 거예요. 뭐 50만 원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시중에 110조 정도의 돈이 풀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100조 가량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게 5%가 될지도 모르고 10%가 될지도 모르는데, 공평하게 나눠주면 5%겠죠. 그런데 특정 지역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20%는 30%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오늘 25만 원짜리 저녁을 한 나라로부터 얻어먹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사야 할 집을 20%더 비싸게 주고 산다. 이런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아요? 예. 그럼 왜 13조가 110조가 되느냐? 여러분이 13조의 본원통화가 딱 시중에 유통이 되면 M2라고 그래갖고 통화량이 왜 19배가 늘어나느냐? 13조의 돈이 풀리면 일단 그걸 쓰고 나면 그 돈이 다시 은행에 들어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써졌겠죠. 밥을 사 먹거나 물건을 샀거나 뭘 했거나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결국엔. 그러면 은행은 지불 준비율이라고 그래갖고 10%의 지불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은행이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13조에 10%면 1조 3천억만 뺀 11.7조의 돈이 다시 풀려요. 그러면 11.7초가 시중에 유통되다가 다시 저축이 되면요, 이거를 또 11.7조의 90%인 돈이 다시 또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지불 준비율만큼만 은행에 남겨놓고 통화가 유통이 되면 거의 통상 9배 정도의 통화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뭐부터 하죠?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돈이 생기면. 내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럼 나는 한 채 있으니까 안 살래?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도 하고, 내가 한 채를 샀는데 재미가 있어. 짭짤해. 왜? 가격이 올랐어. 하나 더 사야지. 그리고 어디? 제일 좋은 곳에 그걸 사갖고 이용을 하지 않아도요, 임대를 줘도 돼요. 그러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이득이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동성이 증가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제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안전하면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이라는 거로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자산이 충분히 오르고 나면 어디로 가냐면 그때 물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정부가 손을 안 대요.
그 올라가는 게 좋다. 물론 말로는 그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과합니다. 뭐 이건 버블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행동으로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이 더 늘어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통화량을 자꾸 늘리는 겁니다. 뭔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통화량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라면 회사 회장이라든가, 라면이 많이 팔리겠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그 월급쟁이들이에요. 아니면은 요새는 그 오프라인의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물건이 안 팔리죠.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출로 집을 사다 보니까 집을 왜 살까요? 자꾸 올라가니까 가격이. 그거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키를 들고 있을까요? 정부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금리 0.5%까지 내려갔죠. 기준금리가. 그래가 3.5%까지 올렸어요. 사실은 저는 이걸 6%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한국은행에서 눈치 까고 3.5%에서 멈췄죠. 왜냐면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5%에서 멈췄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확 떨어졌죠. 그리고 대출을 좀 줄였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충분히 가격을 잡는 건 너무나 쉬워요. 왜? 2025년도에 보셨잖아요. 금리 6% 올리고 대출 총량제에서 대출만 조금만 보는 통화만 줄여도요. 금방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90%까지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가격은 오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리는 거예요. 정부가.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서 많은 국민들이 다퉈요. 왜 너는 왜 이렇게 올랐냐? 너무 버블이다. 그걸 가만히 쳐다볼 뿐이죠. 그 사람들이 키를 다 들고 있어요.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1980년도에 폴 볼커가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20%까지 올렸죠. 물론 20%까지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방에서 죽이겠다가 총 들고 오고 난리도 쳤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통화량을 확 줄어들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높은데 누가 그걸 대출을 하겠어요? 대출 안 하죠, 일단. 그러면 은행 예금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에 넣어놓지 누가 그거를 뭐 부동산을 사거나 뭘 사겠어요? 안 사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먹는 게 낫죠. 그러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안 돌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 말했잖아요. 자산 가격이 안 오릅니다. 물가도 안 오르고. 물가가 내려가요. 확 내려가 버리고 자산 가격도 안 오르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못 팔아요. 물가는 나중이고 자산이 먼저라고 그랬죠. 자산이 먼저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사서 대출 받아갖고 집을 샀는데 올라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한 30% 빠졌다고 치자고요. 열받죠. 왜냐면 대출 받았는데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총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로는 버블이야, 가라앉혀야 돼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물가가 내려가면, 자산이 하락하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자산은 하락하는데 물가가 올라오르는 거 없어요. 자산이 먼저고요. 돈은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로운 쪽 먼저 택하고요. 그게 배부르면 그 다음 거로 넘쳐나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산이 오를 땐 가만히 있다가요. 물가가 오르면 호들갑을 떨어요. 물가 보셨잖아요, 이번에. 아니 뭐 라면이 2,000원이나 하냐고. 그 모르는 건가요? 모르고서 그런 소리 하나요? 알고서 하는 거죠. 모를 리가 없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늘어나고 인플레가 심해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월급쟁이에요. 왜냐? 월급을 주는 기업이든 회사 오너든 기본적으로 월급을 많이 주고 싶어 할까요? 적게 주고 싶어 할까요? 적게 주고 싶어요. 왜요? 남는 거는 자기가 가져야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인플레가 확 일어나갖고 나는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즉각 반응하겠지만
그럼 물가가 10% 올랐는데 월급은 5% 올랐어요. 이득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러면 월급 자체를 올리기 이전에 자산 가격을 낮추면 오히려 더 이득이죠. 왜냐? 내가 월급이 안 올랐다고 치자고요. 근데 물가가 5% 내려갔어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이득이죠. 월급이 5%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10% 올랐어요.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내 눈에는 5% 오른 월급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건을 가서 쓸 때는 5% 손실이죠. 결론은 내가 월급을 많이 올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가가 내가 월급을 안 올리거나 또는 월급이 내려가도 물가가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내려가면 그게 이득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바로 눈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뭐 최저임금은 10 몇 프로 올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산 가격이 5% 내리고 월급은 고정하고 물가가 5% 내리면 그게 이득이에요. 왜 이득이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줄죠. 근데 자산 가격도 줄죠. 수출의 경쟁력이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까요? 네, 수출의 경쟁력이 늘어납니다. 수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거를 택했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물가가 내려가면서 경제 수준을 낮춘 거죠. 그러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소득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그 인건비가 낮고 단가가 낮아야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일본은 분명히 낮은 임금과 낮은 단가로 수출 기업을 제조업을 아예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때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수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조하는 것이 없는데. 자기네 미국 안에서 제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도 와라. 현대자동차도 와라. 현대제철도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로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서 제조업을 미국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조업은 어떻게 해요? 단가가 낮아요. 경쟁력이 있어야죠. 싼 가격으로 제조를 해서 팔 수 있어야 다른 국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새는 이제 로봇 같은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산은요, 기본적으로 낮아져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반대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태어나서 집 한 채 얻고 말년에 쓸 돈 조금 남겨놓고 정년에서 퇴직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내가 평생 20년을 일하던 30년을 일하던 한 1, 2년만 일해서 자기 집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모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찬물을 끼얹는 게 누구죠? 예, 정부예요. 왜? 올리면 좋아요. 정부는 세금 더 걷죠. 예,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죠. 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와, 50억이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네, 한 달에 500만 원 받아요. 얘가 아파트 살라고 그랬더니 살 수 있나요? 50억짜리를? 불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전에는. 나는 아들이 하나니까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럼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 둘인분은 어떡하죠? 예. 둘인분은 하나는 몰라도 둘은 힘들어요. 그래놓고 무슨 출생률을 높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출생률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출생률이 계속 낮아질 거예요. 모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뭘 해요? 결국엔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민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적으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총질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총이 없으니까 덜 하겠지만 맨날 칼질도 해주고 사기도 치고 강도로도 변하고 맨날 무슨 뭐 이슬람 인정해줘라 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거는 문화적 충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날 한 마을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이슬람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나중에 그 마을이 어떻게 변할 거야? 다 이슬람 마을로 변해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오게 돼요. 이런 변화를 정부는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말로는 저출생 걱정하고 말로는 차세대 걱정하고 말로는 뭘 걱정하지만 행동은 반대로 합니다. 자산 가격을 하락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행동을 하려면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입으로는 국민을 얘기를 하지만 행동은 자신들의 자산을 위한, 자신들의 재산을 위한. 누군가 그 얘기 했다고 그러죠. 문재인 정권 때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부동산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누가 옆에 가서 그랬다면서요. 대책을 세우는 건 좋은데 진짜로 강남 아파트 떨어질 정도로 세우면 안 된다.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잘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자산은, 부동산은 언제든 정부가 원하면 내리가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보셨잖아요. 금리 올리고 대출 회수하고. 그럼 다른 기업들은 이런 것들은요. 그걸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만 지원해주는 형태. 보는 통화를 이렇게 늘려서는 온 나라가 버블이 될 거고요. 반드시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기업도 100%가 넘는 대출에, 개인도 100%가 넘는 대출에 50%의 국가 대출이 만약에 100%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견딜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저는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융위기 시발점은 60%, 앞으로 10%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60% 넘는 순간 빠르게 80%까지 올라갈 겁니다. 왜? 통제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케줄이 짜 있잖아요.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까지 빠르게 80% 올라가서 어느 날 90%, 100% 때리는 순간 양쪽 다, 세 개 다 100% 넘는 순간 신용등급은 떨어질 거고요. 분명히 그때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모라토리움을 하거나 IMF 구제금을 요청하거나 파산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참 미래가 답답하긴 한데 원래 약은 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평생 뭘 해주겠다는 말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행동을 할까? 지금 대통령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 얘기이기 때문에 넘겨짓지 마세요. 참 앞날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가정을 갖는 게 꼭 필요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30년을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집 없이 시골에 가서 조그만 집 하나 구해서 사는 게 낫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집을 한 채 물려달거나 아니면 아이를 한 명을 낳거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앞으로 한 명밖에 안 낳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부모 집 물려받아서 그거 재건축해서 사는 게 나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